네, 그 밖에도 그 관계자분들께서 들어와주시고 문을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무엘을 비롯한 민주당의 시대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민주당 홍덕구 지역위원회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날씨도 많이 춥고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을 있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피켓을 들고 일어나시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좀 위에서 찍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3창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피켓 앞으로 내밀게요. 얼굴을 그냥 가슴 쪽으로 내밀어주시죠. 네, 얼굴을 가리면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영 실장님, 네, 하얀 게 앞으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쇄소에서 좀 오타가 있어서요. 앞절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흥덕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민생회복 안 하십니까? 네, 뭐 하자라고 해야지 하시는 거죠? 자, 민생회복으로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네, 흥덕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민생회복. 민생회복, 민생회복, 민생회복. 먹사니즘, 잘사니즘, 민주당이 실천한다. 네, 한 번에 촬영 다 됐죠? 세 번. 네, 한 번 더요. 네, 흥덕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 민생회복. 민생회복, 민생회복, 민생회복. 먹사니즘, 잘사니즘, 민주당이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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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역시 흥덕구가 하면 뭔가 다릅니다. 멋있게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영상의 끝을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뇌를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대요 교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을 민주호국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당원분들께서 다 주인이시고 다 소개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 또 흥덕구 지역위원회를 좀 앞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일을 진행해 주신 분들만 좀 소개해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강을 맡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홍민석국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위원회들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현희 지역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불덕이 하면 뭔가 다릅니다. 우리 고모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윤철 노인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장현 고모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홍성열 고모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 옆에 박덕호 고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 인적장을 받으실 텐데 우리 박종성 고모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진석 고모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네, 최진석 고모님 네, 중간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쪽에 우리 송숙자 고모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매번 네, 우리 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참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우리 박덕호 고모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빼고 계셔서 제가 먼저 보였어요. 우리 박정일 고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흥덕지역위원회 실무를 맡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최창준 노동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민 청년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밖에서 진행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전 청주시 의원님이시죠? 우리 다문화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유영경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충기 장애인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대경 소상공인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박진희 의원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 한번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청주시의회 우리 정현수, 한동숙, 김은숙, 허찬 의원이십니다. 한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원대학교 신용환 전 석좌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옥산면 복주회 김양식 전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에서도 오셨습니다. 강릉 이장단 협의회 그 김철기 전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뭐 핫하고 뜨겁죠? 우리 이광홍 민상호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수 전 충북도당 수상위원장님, 네, 저 맨 뒤에 계시네요. 네, 작업을 잘 안 보입니다. 네, 우리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서승덕 강성동 당원협의회장님, 네, 저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늦게 오셔서 제가 체크했는데 우리 최경천 전 충청북도 의회 의원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미자 흥덕구 회장님과 조성현 부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장욱 상당부 주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노안이 있어서 이거만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저 멀리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좀 나우찬 부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반장현 부모님 제가 아까 소개 안 드렸나요? 이거 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전 영양사협회 중국 회장에서 지금 BPW 청주클럽 회장을 맡으십니다. 우리 조민자 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여라도 제가 혹시 또 빠뜨리신 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또 조금 이따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소중하신 우리 흥덕구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사회볼 때 내빈 소개할 때 되면 이렇게 떨리고 뭔가가 빠지는 것 같고 고민스럽습니다. 네, 금방 주시는군요. 네, 우리 청주시 패러글라이딩 협회 이현규 회장님, 네, 저 앞에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순서 없이 좀 소개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청주에서 가장 바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을 서울과 청주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KTX 단골이 되어 계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바쁘게 다니십니다. 우리 흥덕구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 쪼개서 이렇게 오늘 당원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따가 이제 1부 강의 끝나고 2부 할 때 뭐 더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흥성국 최고위원 또 최고위원을 하면서 경제 명강의를 전국에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흥덕구 지역위원회 당원대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참으로 저도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청주가 이렇게 당원 행사를 하게 되면 4개 지역구 당원들이 서로 십시일반 함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탄핵 인용된 이후에 대선이 펼쳐지는 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정말 당원들이 국민 속으로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중앙당에서 전체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지역 당원대회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청주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흥덕 지역구 당원들만 모여서 오늘 경제 강의도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길에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자주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그 첫 걸음이 오늘 당원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강의 잘 듣고 또 2부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다음은 얼마 전에 그 새로 위촉되신 고문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그 호명되시는 그 고문님께서는 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양해 말씀드릴 점은요. 고문님이 이번에 3분이 위촉되셨는데 임명장이 2장만 이렇게 오게 돼서 좀 한 분은 추후에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좀 수여해드리겠다는 말씀. 이상진위원님 잠깐만요.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고문님 제안이 있어서 우리 그 박종성 고문님, 최진석 고문님, 송숙자 고문님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2분 하시고 송숙자 고문님에 대해서는 또 따로 더 용성하고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해서 그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약으로 알고 잊지 않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진석 고문님 그리고 우리 박종성 고문님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최진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주시 흥덕구 지역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주시 흥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박종성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촬영하시고 자, 꽃다발 대신에 힘찬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 좀 빠뜨린 몇 분 좀 추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 사랑 나눔 기초 푸드뱅크 조경욱 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우리 유성훈 전 청주시의회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또 깊이 있고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충북도당 전 정책실장이십니다. 우리 김신욱 실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홍성국 최고위원님의 특강 대조난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것인가를 전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 위원님께서 우리 명강사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홍성국 최고위원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여기 옆에 세종시 연서면이 고향이시고 저하고는 제가 민주연구원 그 상금 부원장 할 때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정무실장으로 원내에서 이제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을 아는데 인품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훌륭하신 정말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부터 늘 따르고 존경하고 술도 자주 먹고 이렇게 했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경제는 민주당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 경제는 민주당을 당에 제일 먼저 제기하시고 당의 구호로 뿌리를 내리시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당내에 가장 큰 공부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가입해 계신데 거기에 그거를 매주 그 아침 8시에 국회 회관에서 경제는 민주당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장으로 그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경제 개혁, 성장 이런 전략들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선두에 서서 그런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할 그런 분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인데 오늘 저와의 인연을 생각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정말 바쁘신 시간 내서 이렇게 오늘 강의하시러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홍성국 최고위원을 소개시켜드리면 큰 박수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깐 프로필 제가 짧게 또 하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돈하는 사이에요.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께서는 서강대학교 정책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요. 2014년 KDB 대우증권 대표이사,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그리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으셨고요.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갑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최고위원을 맡아 민주당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경제통으로 정평이 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서 세종에서 정부기관 쭉 있는데 거기가 저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안 하려고 해서 저는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최고위원까지 왔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이 추위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충청도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여러분 개인이나 또 우리나라나 민주당이나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지 한번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1시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 좀 꺼주세요. 요즘 경제민주당 많이 나오는데 2022년에 제가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갖고 그 모임 이름이 경제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이현희 의원도 이 청주에서 아침 8시에 서울로 정말 어렵잖아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눈 터지게 공부 자료 만드느냐고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림 보니까 왜 코뿔소가 있지?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동물원에 코뿔소가 보면은 어슬렁어슬렁 되죠? 뭐 화난 거 못 보셨죠? 근데 코뿔소 화나면 되게 무섭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한 놈인데, 그런 거를 회색 코뿔소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것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다 이렇게 올지 알지 않으셨나요?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 줄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후위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 발달하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거 모르셨나요? 다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는 알고 있던 게 옳은 건데,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이나 민주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2류 국가, 3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밑에,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는 테니스 부대가 있고, 또 우리 안국역에서부터 광화문 앞쪽으로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탄핵을 찬성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두 팀은 똑같이 속마음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지만 해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쪽은 과거로 리턴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옛날로 가자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싸움입니다. 거기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는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서 매주 봐요. 양쪽 시위를 다 잡아서 마스크 쓰고서 선글라스 끼고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상한 사람들, 뭔가 사람을 선동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진하게 끌려오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마음은 나라가 이거 잘못됐는데 그게 다 공산주의자니 민주적 때문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지. 지금 이 중에서 노후 불안 안정적인 신분이 몇 분이 계세요. 부모님들 이제 연세 드셨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애들 일자리 어떻게 되냐, 고용, 집사는 큰 문제 있죠. 경쟁, 교육 문제, AI가 와서 일자리 다 뺏긴다는 어떤데야, 세대 갈등, 계급 문제, 가족끼리 싸워, 포퓰리즘, 빈부격차, 이 중에 여러분들 5-6개씩은 다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 걸리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따지면 편한데 뭘 내가 굳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뭔가 이 불안함, 그 불안함을 풀어주는 게 정치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감을 풀어주는 선두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또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옛날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웃기죠? 왜 환경이 제일 먼저 써있냐, 이 환경이. 옛날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거죠. 여기 어르신들 어릴 때 여기 무심천에서 저도 미꾸라지 잡았어요. 꽃다리 안에 우리 고모가 살아갔고요. 방학 때 거기 와서 몇 감고 미꾸라지 잡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날이 푸릇푸릇하고 냉이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2월 말에 왜 이렇게 추워요? 안 그렇나요? 여름에는 미치듯이 덥고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안전에도 막 돈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에이 환경에 무슨 돈 이렇게 많이 써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여름에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에어컨 쓴다고? 그죠? 전기차 왜 타요? 기후위기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공기정화기 왜 나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수기로 물 드신 지 꽤 오래됐죠? 주유소 가서 1리터에 기름이 1,500원인데요. 지금 리터당 10년 전에도 1,500원이었고요. 10년 전에 물 320ml 1,000원 했어요. 어떤 때가 보면 물이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 써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는 게 약 여러분 소득의 3%를 기후위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30년이 되면 10% 점점 더 쓰게 된다. 여러분 손자들 계실 텐데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아토피라는 거 많이 걸려 있어요. 아토피는 환경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공기가 더러운 고기 먹고 하다 보면은 이 아토피 치료제 시장만 우리나라에 무려 4조 원이나 돼요. 4조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아이의 여러분 손자들의 자녀분의 아토피 걸린 게 우리 그 세대가 그 전에 지구를 더럽게 써갖고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두 번째, 지금까지는 항상 인구가 늘었잖아요. 청주도 다 늘은 거잖아요. 이제 인구 더 이상 늘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 지구적으로 선진국 인구가 안 늘어요. 이건 너무도 잘하실 테니까 넘어가. 세 번째, 이곳에 나오는 기계는 이놈의 기계가 모든 기계는 뭔가 눌러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잖아요. 모든 기계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입력이 없이도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만약에 제가 오송역에서 여기 오는데 옛날 저희 비서들이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오송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해갖고서 여기 흥덕구 노인복지관 해갖고서 핸드폰으로 KTX에서 예약하면 지가 와서 그 앞에 6번 출구 앞에 딱 대고 있으면 타면 요 앞에 딱 데려준다.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공장을 가면 사람은 없지만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갖고 요 세 가지를 갖고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안 써도 되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다. 두 번째, 돈 쓸 사람은 줄고 있다. 세 번째,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급 과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왜 나빠요? 공급 과잉이 나쁜 거예요. 응?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 장사 안 돼요? 공급 과잉. 뒤에 제가 자영업 얘기해 드릴게요.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데 이런 큰 흐름을 무시하고 이 리더,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는 지도자급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눈앞에 있고 단기적인 대응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계속 심해졌는데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빚을 늘렸거든.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왜 좋아졌어요? 왜 어떻게 그럭저럭 살았을까?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는데, 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잘 못 느꼈냐? 빚을 늘리면 빚을 낸 사람은 어딘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자기 돈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추가로 더 쓰는 거죠. 빚을 내서 쓴다는 거는. 그럼 그게 우리 살아온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문제가 됐냐? 빚을 더 못 늘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너무 많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개인 빚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 있어도 작을지 모르겠어요. 국가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생긴 일에 빚이 가장 많아요. 세계 전체로 보면 이 지구가 생긴 일에 빚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잘 알고 빨리 좋은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건 세계건 정말 어려워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없던 거예요. 환경을 뭘 합니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과학기술 오면 그냥 좋다고만 했는데 지금 좋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발전이 빠른 거죠. 빚을 더 이상 못 늘리니까 세상이 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살기 어려워져서
우리 세상은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이기주의, 다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사회를 제로섬 사회라고 하는데 넘어가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옛날보다 나빠졌다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 왜 이래? 이기주의 된 거예요. 왜? 이런 트렌드를 거쳐서 여기다가 돈 쓰지, 돈 쓸 사람 없지, 기술이 발달하니까 겁나지, 그러다 국방이지 뭐든지 빚은 더 이상 못 늘리지. 그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살아야 될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상생한다. 영어로 윈윈한다. 들어보셨죠? 요새 이 소리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함께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기득권이 해체되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무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때 만들어 놓은 자격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 지금 잘 보시면 이게 계속 진행되면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살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인구는 줄죠? 성장률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살기 어려워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딱 하기 좋아요. 제가 수십 년째 하는 거예요. 모든 직업 중에 직업 이름 뒤에 사자 붙는 게 다 어려워요. 지금 가장 심각한 사자 직업이 뭐죠? 1번은 의사였죠. 작년에 의사. 왜? 의사도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이제는 의사들 이렇게 무식하게 늘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도 수입이 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다 되고 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법조계들, 법꾸라지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면서 법률도 AI에다 물어보면요,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본인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또 사자지가 뭐 있어요? 공인회계사 뭐 이런 거 있죠? 공인회계사도 장사 안 됩니다. 도전 비디온이라는 회사 가보면 그 회사가 제목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세무사 아무나 다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또 사 뭐 있어요? 교사. 학생 수가 주는데 학생이 주는데 교사가 될까요? 여기 교원대 있지만 교원대 진학률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요즘 교수하겠다는 사람 정치 없는 사람들. 대신 이공대는 괜찮아요. 문과대 교수는 이공대. 아까 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도 오셨는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45만 명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5만 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계신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막 이런 것들이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지키자. 이 사람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에는 바로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측면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출발을 저기서 했는데 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 하는 거고, 우리 역사상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만 살리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도 살려야 되고 사회 갈등도 살려야 되고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환경 문제가 있었나요? 인구가 줄었나요?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뺏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걸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 연속곡 많이 보시는데 오늘 연속곡 얘기 잠깐 할게요. 졸릴 시간 됐어요. 이제 10분 됐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앉아있으면 졸린데, 우리 그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네. 흑백 요리사는. 요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은 500명가 와서 싸워서 한 사람이 다 먹는 거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이게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살벌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가 싸우는데 너무 힘들지만 남이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못해요. 누구 쌍구경하면은 재밌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불후의 명곡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한일 가왕전도 마찬가지죠. 다 싸운 한 사람을 남기잖아요. 이 텔레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걸 자꾸 촉진하고 있어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노래하는 거 갖고 뭘 점수로 매서 점수로 매고 내가 좋으면 좋은 노래고 아니면 말고 주고. 하여간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세상이 흐르니까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서 막 TV 보면 왜 너무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귀신 나는 저승도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요즘 애들 마약을 많이 한다 하죠. 또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니까 점쟁이 집을 많이 찾아가죠. 주술. 그 지금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을 잡고 있을 정도가 됐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점 보는 집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점 보는 집? 예. 한 2, 30만 좀 쓰려나요? 너무 많고요. 한 20만 개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등록한 데가 10,000개예요. 근데 등록 안 된 보살님들 많아 또. 보살님, 뭐 전도사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10,000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000명당 한 분인데 여기 이제 일단 젊은 사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죠? 그다음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별로 안 가신다고 보면은 한 2, 3,000명당 한 분 정도가 점집을 하고 있는 이것도 세계의 기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난 디지털 왕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흐름에 그 사람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도망칠래. 이 세상 싫어. 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여기 뭐 시골에 귀촌하시는 분이나 여기 남성분들 시내에서 막 얼어붙어 아유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 이런 분 많으시죠?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파묘 이것도 주술과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면 힘들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문제라든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과학기술의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님 몇 자리가 잘못됐나? 이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작년에 윤달이 아니었거든요. 이장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파묘가 그래서 10,000년. 정년이라는 연극 보셨나요? 옛날에 아름다운 시절로 가고 싶은 거. 에이 이제 직접 도대체 제도가 안 되고 나쁜 놈도 여전히 많으니까 내가 다 때려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형사잖아요. 범죄도시 보시면 형사인데 형사가 범죄자를 저렇게 다루면 범죄자 다 죽어요. 형사 구속돼야 되죠. 너무 심하게 패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옥에서 온 판사 보셨나요? 청주는 안 나오나요 이게? 왜 이쪽 분은 안 이쪽은 다 들었다고 했다 이쪽으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승사자인데 고모님들 저승에 있다가 지구를 이렇게 보니까 하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걸 제대로 나쁜 놈들 처벌을 안 한다고 해서 저승사자 중에 센 넘버 2가 지구상에 있는 판사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판사가 죽었는데 몸으로 들어와갖고 그럼 판사인데 살아나서 재판을 할 때 얘가 우리 법으로 징역 7년 정도 때리면 맞아요. 근데 이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무죄를 선고하고 자기는 저승사자잖아요. 무죄 선고해서 얘 나와서 좋다고 놀 거 아닙니까? 그때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 까먹지 마세요. 이게 불평등하고 불공정이에요. 불평등과 불공정. 불평등은 양극화고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세상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불공정. 다시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불평등 두 번째? 이 두 가지만 제거해버리면 한국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위에 고생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곁다리예요. 그래서 본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내가 민주당 홍덕구 당원이 돼서 왜 내가 여기 와 있냐라고 우리 세상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나라가 몸살을 겪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열혈 사제라고 했는데 이 신부님이 직접 와서 처벌해요. 이 붕붕 날르면서 이단 접착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요거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데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난리 부르져갖고 요즘 청주에 짓는 아파트 중에 그런 아파트 있다고 하죠. 세종에 많아갖고 난리. 옛날에 층간소음 윗집에서 하면 밑에 집에서 난리 나는 거죠. 밑에 집에서 보복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요건데요.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핸드폰으로 윗집으로 쏘는 거예요. 북소리 쏴라고 북소리 쏘고 베이스 기타 쏘라고 하면 베이스 기타 쏘고 소리가 이런 거야. 펑펑펑펑 나면 또 잠들어. 똑같이 나면 펑펑펑펑 나다 조용해. 잠들라 하면 꽉꽉꽉 하고 이렇게. 요걸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187,900원입니다. 오늘 네이버 가셔서 층간소음 퇴치 기구 눌러보시면은 수백 개가 떠요.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는 게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천장이 우회집에는 마당인데, 그죠? 예? 내 천장이 우회집에서는 마당이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까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했죠. 불평등은 지금까지는 누가 월급 많이 버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해소시킨 게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민주당이 없었으면 지금 급여 차이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소득 차이가. 근데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자산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격차가 뛰어넘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지역 불평등 문제.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하고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신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땅의 평수를 갖고 있었을 때 강남에는 갖고 있었던 분하고 저 잠실 외곽에 있던 분하고 지금 재산 차이가 몇 배 날까요? 한 100배 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하자. 화가 나죠?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는 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종시가 있는 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으면 이 동네 뭐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아이파크 새로 많이 진다고 하는데 그 분양 안 돼요. 딴 데 인구 다 주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역적, 그 다음 고령자 불평등, 어르신들 중에 어려우신 분이 우리나라 비율이 선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역과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참 이상한 거만 물어보죠. 한 2만 분에서 3만 분 정도. 그거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안 하시다가 날 풀리면 하신다든가 또 하다가 이제 아프셔갖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2, 3만 분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원이라면 그 어르신들한테 모아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내역까지 밀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뭐 이런 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중요한데 윤석열이 집권할 때 선거구가 뭐였어요?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구호는 기가 막히게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정과 상식한다 할 때 앞에 하나가 붙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의 오늘 이게 깨지는데 한국 사람의 50%가 항상 화가 나고 있어요. 전철이나 이런 거 청주는 전철이 없지만 시내에서 지난 여름 전에 국회의원 가는 곳에는 전철 타고 다니는데 누가 옆에 탔을 때 그
반응이요. 옛날에는 뭐 사람 많은데 같이 전철 타는 입장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쓸 때 마치 뱀이 단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당했을 때 너무 참 이게 세상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사람도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해요. 우크릭한다고 뭐 하는데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동안에 보수에서 민주당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니네는 좌파니까 우크릭 하라고 해서 그래 했다. 했는데 또 했다고 지랄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요 항상 중도 실용 노선을 걷고 중도 실용 노선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잘 되는 거는 뭐든지 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에요. 그럼 국힘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 더 잘 살고 있거든. 없는 사람 다 몰라. 이게 보수라고 지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도 가급적이면 시장 원칙을 따라가되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균형 성장하려고 하는 게 원래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요. MB 때부터 나온 이 보수는 몇몇 사람만 다 먹고 살겠다라는 거죠. 딴 사람은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를 버리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 히틀러 시대에 그 독일에 있었던 부자들, 그 사람들이 히틀러에 돈 내주고 뭐 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특정 이익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2001년에 5.4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7까지 왔어요. 이건 뭐냐? 한국의 기초 능력으로 얼마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단 한 번도 플러스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잠깐 2009년 10년 여기 잠깐 그런 적이 있지만은 옆으로 가는 거지 플러스 나온 적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정부 탓 안 할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게. 뭔가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해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보면은요, 민주당은 뭐 하자 하는데 얘는 안 한다. 하도 오죽 화가 나면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뭘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물론 뭐 윤석열이가 12.3 계엄령 발표할 줄 알았으면 저도 나왔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여기 국무님들 기억나시죠?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10년 표시 성장이에요. 90년대 때. 자, 오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2%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고모님들 또 우리 중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한국을 만들어 놓은 걸 아무 짓도 안 하면서 2% 떨어져 2% 떨어지면 한국은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성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성장 중심으로 되는 건 이걸 올려놓아야지만 여러분도 살기 좋고 여러분 자손들한테 우리가 1%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냐 얘기예요. 2% 3%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냅두면 우리 1% 떨어지면요 일본같이 돼요. 일본이 1990년부터 망가져갔고요. 35년째 지금도 망가지고 있어요. 언론 보면 일본 좋아졌다고요. 말짱뻥입니다. 대기업 몇 개 있는 사람 몇 개 좋아지는 거지 전체 지표를 보게 되면 일본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무너질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 4만 불이었어요. 1990년. 우리가 지금 3만 6천 불입니다. 4만 불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5년이 지났으면 감이 안 오시죠? 네, 4만 1천 불입니다. 아예 35년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우리나라는 저기 시내 명동에서 사장님 하면 다 돌아보시죠.
일본에서 사장님하고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돌아보는지 아세요? 과장님하고 부르면은 젊은 중년들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부장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과장에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뭐 매우 어렵다는 거 좀 많이 아실 텐데요. 근데 많은 경제 지표가 참 요상하게도 윤석열이 집권한 다음부터 나빠집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전체 일자리 늘어가는 거예요. 일자리 늘어가는 건 여기는 코로나 때 일자리 줄었겠죠, 당연히. 네, 코로나 이제 물러가니까 다시 원위치하고 쭉 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정상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제자리 온 거예요. 여기서 코로나 때 줄었던 거 늘고 여기서 정상 딱 된 언제 보니까 2022년 9월, 10월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게 2022년 5월거든요. 두세 달 만에 나빠지면 여기서 뭔가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자리, 전체 일자리 계속 줄고 있고, 요 주황색은 우리 젊은 사람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좋은 제조업 일자리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나오죠? 밑으로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제분들이 가고 싶어 일자리, 청년 일자리도 바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와서 계속 나와요. 작년에 청년들 일자리, 29살까지 일자리가 그 전해에 비해서 21만 개가 줄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그런데 일자리 여기 전체 늘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늘은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늘면서 40대 마저로 추월했습니다. 여기 쏙쏙 내려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이라고요. 겨울 빼면 평균적으로 오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어르신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0%대 성장을 만들었던 분이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한국이 꽁찌예요. 어르신 빈곤율이. 물론 가지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어르신들이 어디 뭐 놀러를 다니시거나 문화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방 오면 더 심할 거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일용직으로 나와 일자리가 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일자리 계속 늘고 있다. 개뿔 이게 일자리냐. 보세요. 40대 일자리는요. 파란색 40대 일자리 쭉 줄고 있잖아요. 가장 열심히 일할 사람들 일자리도 또한 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도 잘 느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거 인구구조예요. 빨간색은 여자고 파란색은 남자예요. 1971년 돼지띠. 이때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나이가 어리고 여기는 연세가 많으시죠. 어르신들. 이게 지금부터 25년 전이 아니라 55년 전이죠. 55년 전에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2050년이 되면 25년 후에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요걸 가정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학교도 가보면은 항상 저학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초등학생이 이제 줄잖아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도 요걸 기초로 했고요. 건강보험도 요걸 기초로 하고 있고요. 학교도 요걸 그 기초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머릿속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 설날에 조상님 산소에 성묘를 가면 저희 집안도 그 남양홍 씨들 저 연서면을 많이 삽니다. 저희 집이 그 중에 한 분파의 종가 하는데, 예, 산소 성묘하면 어려워요. 야, 앞으로 세종시 발전하가면 이 앞에 아파트 확 들어서고 여기 뭐 공장이 들어서고 꿈 깨시래요. 그런 일 없습니까? 그나마 세종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 경상북도 이런 데 가면은
산 팔자고 내놓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무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기서 요건 55년 전 얘기고요. 55년 전 우리 세상인데 25년 내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빨리 고치지 못하게 되면 또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빨리 고쳐. 그게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도 돼요. 없는 사람들 이 과정 속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죠. 그나마 여기 이제 우리 남성 공들이 좀 많으시는데 이쪽이 여성이고요, 이쪽이 남성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여성들이 많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남자들이 빨리 죽는. 그래서 남성들은 참 안타까우신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경로당에 가니까 경로당에 서울 경로당은요 남성들 못 가시는 거 아세요? 여기는 흥덕구는 뭐 좋아서 가시나? 할머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갖고요 할아버지들이 못 가면 갔다가는 완전히 이 마당새 취급받는 거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회장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들 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밥만 축내고 뭐 하는 이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게 남자 따라야 되는데 남성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거 못 입혀야 되는데 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없거든요. 중산층이 점점 줄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은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하고 밑에 사람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위에서 보면 이 바닥이 유리되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 뭐가 있다고요. 그걸 치우자는 게 민주당이에요. 밑에 사람이 올라가는데 뭐가 유리 천정 있는 거예요. 그걸 깨자는 게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강철 바닥을 만들어서 못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것 이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36,000불로 소득은 36,000불이 됐어요. 됐는데 노동 문제 이 노란색만큼 채워야 돼요. 의료도 더 이만큼 채워야 되죠. 돌봄 채워야 되죠. 교육 우리나라 교육 문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어야죠. 문화적으로도 더 나가야 되고 집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동시에 우리나라를 다시 만드는 게 바로 2025년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노란색을 전부 이만큼씩 다 올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무너지게 된다. 이 절실한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민주당 니네가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 권력에서 권력의 단맛을 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겠다. 정권을 잡겠다. 정권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를 해서 여러 군데를 다 개혁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다. 맞습니까?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즘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1900년, 지금부터 125년 전에 뉴욕 시내인데요. 마차가 가는데 여기 말이 있죠? 말이에요? 근데 1913년 만에 마차 하나를 자동차가 돼요. 자동차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13년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모델 T라는 차가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오게 돼 똑같은 차잖아요. 이게 2008년에 5년 만에 됐어요. 지금 과학기술 AI라고 하는 거는 5년 후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번 추경에 5조 원이나 우리가 하자는 이유가 AI에 대해 하자는 거예요. 이 옆에 통계 하이닉스에서 HBM 잘 만들어서 벌고 있지만 그걸 떼어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공단들에 있는 그 기업들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AI로 만들지 못하고 되면 그냥 끝인 겁니다. 우리는 수출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갖고 그 돈 갖고 나눠 쓰는 나라예요.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보호주의하는 거는 몇 년 지나면 그건 해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무슨 영원히 하는 인간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영원히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해도 돼요. 미국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I 투자 못하고 나면 우리 한국 끝이다. 굉장히 끝이고 어려운 세상이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는데 뭔가 해보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하면은 뭐 하이닉스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수출하고 여기 있는 많은 회사들이 수출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바로 여러분 주머니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동네 김밥집에서 그냥 김밥 먹을 거예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치즈김밥 먹던 뭐 햄김밥 좀 비싼 거라도 먹는 거는 그 사람의 미묘한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껴있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I 전환 못하면 그냥 끝났다. 시간은 없다. 제가 보면 2, 3년 내로 결판 날지 모릅니다. 2, 3년 내로. 이 중대한 시기에 건진 법사 나왔지 뭐 주술이나 하고 자빠졌고 술도 별로 안 먹은 것 같아. 깜빡이 나왔는데 저 중독이 저기 앉아 있는데 표정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거로 봐서는 그 정도 되면은 중독들은 완전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술 드셔보신 분 아시잖아요. 맨날 먹던 사람이 지금 한 달을 못 먹으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뭐 계속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냐면요. 이 테슬라라는 데서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는데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로봇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AI랑 틀린 거예요. 진짜 로봇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더 샀어. 우리 부모님이 차를 샀어. 어디 집에서 쓰는 거예요. 회사를 출근했다. 그러면 차를 자기 집에 두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그냥 핸드폰으로 야 나 회사 가야 돼. 그럼 차가 문 앞에 딱 대게 타. 그럼 갖다 데려다 줘.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엘리베이터나 12층 누르고 가만히 그 안에 놀잖아요. 아무 말 얘기하고 딴짓해도 되죠? 엘리베이터 요게 끝이 아니에요. 회사 내렸잖아요. 해전 차는 주차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가면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놈이 나가서 차 없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해요. 콜택시를 영업을 계속 하다가 몇 시에 퇴근하면 물어보겠죠. 몇 시에 퇴근한대요. 5시에 어디로 간다. 다시 딱 돼. 그 사이에 애가 가서 돈 벌어 갖고 와. 그래서 보니까 1년에 2만 불씩 번대요. 지금 시스템에서 2만 2천 불이라고 나온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2천 불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버는 거예요.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세상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택시기사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AI가 들어가서 가능한 일이고 로봇도 이 로봇이 3천만 원인데 사람이 하는 거. 지금까지 로봇은 뭐예요? 그 로봇 안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너 요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이렇게 하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AI 로봇은 우리가 여러분 안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보고 지가 공부를 해갖고 생각을 해갖고 만약에 눈을 아무런 것도 없이 제가 여기서 그냥 가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 로봇은 지가 딱 보면 떨어지면 다쳐. 주변을 보고 옮기세요. 어린아이가 기다가 걸을 때 몇만 번 넘어지겠죠. 얘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동차 회사 이런 데도 있죠. 막 기계 라인 이건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그게 2, 3년 내로 진행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빨리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이유가 빨리 끄집어내고 AI로 안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산다 얘기지. 여러분 자제분들은 어떻게 살라고 손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바뀔 거고요. 한겨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걸 성장 산업으로 해야 되고요. 고령화돼야 되죠. 양극화 치유해야죠. 산업들이 지금 AI 들어오고요. 중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다 무너뜨릴 수도 없잖아요. 중국만 큰 게 아니에요. 베트남도 굉장히 많이 컸고 여러분들도 베트남에 대해서 일주했잖아요. 한국 사람 베트남 여행 무지 가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서울만 몰려서 그렇지 않나요? 참고로 국회의사당에 오고 이번 대선 때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이 합심해서 다음 대통령 내려오라고 좀 여러분들이 목소리 좀 내세요. 지금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이 속도로 되면은요 2032년에 입주가 됩니다. 2032년. 저도 매일 술 먹어서 그때까지 살을 찌어내요. 아니 지금 더 빠지게 기다려.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돼요. 대통령 내려오면 돼. 그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응?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거시기와도 관련이 되잖아요. 응?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 있게 되면 이럴 겁니다.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해요. 저 전라북도 애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차로 되고 KTX 뭐 1시간인데 다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던 것들이 옮겨지게 되고 우리 서울대학교로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죠. 여기 충북대 있는데 충북에 있는데 서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중요해요. 우기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만들고 우리의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이제 지금까지는 당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까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까먹는다? 치매야? 그게 아니라 2020년, 21년 그때의 금리는 다 까먹으셔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이런 행사도 한번 못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난 사람 찾아갖고 누구 찾았나 다 예? 또 뭐 기억나시죠? 뭐 몇 번 환자가 누구 만나서 초기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거예요. 은행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이 0.5%였어요. 기억나세요? 새마을금고 가봤자 뭐 1.2, 1.5. 대출금리 2%면 예? 2%면 그냥 웬만하면은 다 돈 빌려다고 그랬어요.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빚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상이다. 이 정도가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빚을 빨리 갚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영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벌으면 되겠죠?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솔직한 얘기 하자 이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도 한계에 와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당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그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금리를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4, 5%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2, 3% 때는 빨리 까먹으셔야 돼요. 잘 안 까먹으시면 매일 술 드시면 까먹어요. 내수부양을 해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코로나 26, 코로나 27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있는 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관세 장벽이 있고 뭐 그건 복잡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뭐 한국은행 금리 내리면 여러분들 우리 좋나 보다 하고서 좋아지나 뭐 이런 신문에 그런 거 나오죠. 그 기대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번 빚을 갚아라.
두 번째, 함부로 자영업하지 마라. 특히 자제분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부모한테 이러죠. 나 아는 애들. 아, 엄마 아빠 나 카페 하나만 차려줘. 아침에 커피를 딱 먹으면서 토스트를 먹으면서 우아하게 브런치 먹으면서 음악을 듣고 커피 전문점 요즘 유행이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2위로 커피 많이 먹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미국 1등이고 한국 2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되냐면요.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예요. 우리나라 10만 개인데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1년에 1만 개가 망가지고 1만 개가 새로 생겨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커피 기계 만드는 사람, 뭐 설비 업체만 돈 버는 거예요.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커피도 집까지 다 배달해 주잖아요. 옛날 커피는 다방에 전화하면은 미스김이 오토바이 타고 너까지 오토바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뭐 저기 택배기사가 갖다 주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국회의원님 또 오셨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이게 많냐? 저 농촌에 세종에 많아요. 논을 까뭉기고 3층짜리 커피집을 졌어요. 아니 이게 장사가 돼요? 뭐 그냥 유지만 하면 이걸 또 상속으로 치더라고. 중소기업으로 등록해갖고 뭐 10년 유지하면은 뭐 상속세 얼마 깎아준다. 이러면 가차없이 치야 돼. 엄마 나 그러면 카페 안 할래. 나 치킨집 할래. 얘도 더 큰 문제. 우리는 치킨집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 햄버거집에 치킨 다 팔죠? 맥도날드도 치킨 팔잖아요. 안 가보셨구나. 청주는 없나?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가봐요. 치킨집 41,000개, 피자 햄버거 이런 데 27,000개. 두 개 합치면 거의 7만 개죠? 여기에 또 있어요. 요즘은 배달 전문 치킨집 많죠? 여기는 등록 안 하고 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 10만 개 되는 거예요. 나는 백종원에 나오는 뭐 이원복 같은 중국집 해볼래? 중국집 3만 개나 있다. 지금 자영업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인원수가 줄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집에 어느 정도 좀 부모님 돈 있는 젊은 애들이 다 자영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취업 가서 회사 살기 어려우니까. 가는 순간에 넌 죽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필요하시면 요거는 우리 지역사무실 방문하시는 분들은 프린트 한 장씩 여기 지역용으로 해주세요. 애들 교육용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역으로요. 그러면 나 그럼 뭐 해야 돼? 간단합니다. AI가 못하는 거 합니다. AI가 못하는 게 뭐게요? 노동도 아까 휴먼에이지가 더 잘해요. 건설 현장에 철근 날리가 아직 사람이 해야 돼. 예, 한 5년 지나면 또 그거 탈 거고요. 유일하게 아직 남은 거는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업. 우리 큰 놈들 취직 못하고 빌빌 싸벌래. 야, 영업 편마. 영업하는 거는 기계 걸려면은 아직도 10년 더 걸릴 거야. 온라인 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굽힐 줄은 모르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죠? 딴 사람 비용 못 맞추잖아요. 요즘 애들이. 네?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잖아. 이쁘다고 해갖고 뭘 그래요. 뭐 그래요. 다 그래. 언제. 그래 하여간 그래서 영업과 남이 안 하는 건데 힘 안 들이고 힘이 아니라 머리 쓰고 이게 성격과 관련된 것들 영업.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서 영업시키는 방법 혼자들 제일 뭐 1번 보내야 될 때 어디 웅변학원 쓸데없이 뭐 영어 이거 잘해야 돼요. 웅변학원에서 말 잘하고 딴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하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영업도 잘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말 못하는 국회의원 없죠. 응? 좀 지나봐. 이현희 의원이 지금 초보라고 그러는데 한 2, 3년 지나면 아주 썰레발이 끝내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는데 이걸 오늘 좀 준비를 하라고요. 영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업은 그거는 사람은 아직은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과 사람 만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인사할 때 기계가 안녕하세요. 뭐 지하철 안내방송 하듯이 하면 누가 영업이 돼요?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스킨십 하면서 오늘 화장발 잘 받으시는데 이런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새 2020년 코로나 나오던 해예요. 망가지는 산업들이에요. 당구장도 당구장 요새 좀 나이가 들고 노래방은 당연히 줄겠죠. 노래방이 4만 개 가다가 2020년에 3만 4천 개인데 지금은 뭐 3만 개 빠졌어요. 왜 노래방 안 가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체력 관리를 안 해갖고 고음이 안 나와 나이 들어서 점수도 안 나와. 중요한 건 2차를 가야지 노래방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드실 만큼 드시니까 2차 안 가거든. 그죠? 근데 노래방은 안 되는 거예요. PC방, 애들 숫자가 주는데 PC방이 누가 가요? PC방도 문을 계속 닫는 거예요. 청소 게임방, 유흥주 좀 이상한 데 봐. 여행, 주유소도 전기차 오니까 주유소 안 되겠죠? 목욕 타는데 코로나 때 작살이 났고, 이발소도 요즘 미장원으로 그냥 다 됐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자필하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무슨 학교 있죠? 뭐 있죠 가게? 여러분 지금은 뭐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카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형이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서 엄마끼리 앉아서 또 이 썰레발을 좀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용품은 어디서 사요? 인터넷으로 사요. 다이소 뭐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나는데 그럼 다 죽은 거냐? 아니요. 통신 판매. 이 지역에서 뭐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딸기 농사 유출하 시작했을 때 다 통신 판매를 등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수원하시는 분들 다 통신 판매하시잖아요. 온라인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신 판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화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료기기 뭐 이런 거 허리에 좋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나오는 것들 텔레비 중간에 홈쇼핑에 나오는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폐기물 처리 그렇게 했죠. 동영상 유튜브 소독 건강 헬스 우리 젊은 사람들 못 만드는 거 좋아하죠. 헬스장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반려시장 하니까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 판매 야영장 뭐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세상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서 내가 사업을 하고 딴 놈이 뭘 하나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하면 바로 문 닫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금방 알아요. 텔레비에 가장 많이 먹는 프로의 대장으로 나온 게 백종원이죠. 백종원이가 만약에 청주에서 식당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를 했어. 해갖고서 이제 그 주인이 열심히 하고서 이제 백종원이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했어요. 하면은 그 가게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10개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롭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은 대전의 성심당 빵집에서 작년 가을에 이게 대전 중앙로 있죠. 대전 가보셨잖아요. 충청권 광역철도가 뚫리면 여기서 기차로 갈 수 있는. 잘 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잘 할 거예요. 아니 빵축제인데 빵 먹다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더래요. 어르신들 고모님들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뭘 그러다가 근데 가거든요. 손자는 여기 갈 겁니다. 하루에 20만씩 모였다가 근데 성심당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번다고요. 대전에 매장 4개 있는데 하루에 10만 개 튀김 소고를 팔아요. 자영업하려면 이 정도로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요. 1,700원밖에 안 한다. 파리바게트에서 그 단팥빵이 청주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2,500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2,800원에서 3,000원. 근데 이게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빙수가 성심당 망고 빙수가 6,000원인데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는 102,000원이에요. 근데 맛 차이가 별로 없대요. 저는 이거는 먹어볼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빙수를 10만 원 주고 먹냐. 자존심도 상하게. 세워가. 그리고 매일 팔고 남은 빵을 양로원에 주고 합니다. 그래서 월 한 3천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해보세요. 팔고 남은 걸 전부 양로원에 기증하면 그 다음날에 재고 밤에 재운 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신선할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니까 좋은 재료에서 당연히 완판한 걸
대전 사람 전 국민이 다 아니까 항상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5%는 직원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심당이 버는 돈이 파리바게뜨 전체 본사가 버는 것보다 2배로 더 많아요.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라 그 업주 개인한테 본사에 내는 돈 있잖아요. 내서 이익 나는 거 더 많다 이거예요. 일반 파리바게뜨가 2,645개, 뚜레지도 1,300몇 개인데 여기도 폐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 우리 당원 동지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심당 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옛날같이 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만만치도 않고 많은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나쁘다는 경제 지표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12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작년도 지금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딴 얘기로 윤석열이 계엄을 왜 했을까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명태균 뭐를 따고 하는데 이건 경제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한국 경제 수습이 안 되니까 한번 갈아엎어 보려고 한 측면도 있다. 전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이미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국민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뭐 이런 거랑 함께 움직이는 건데 우리 경제가 이미 무너졌던 거고요. 빨리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제 계속 나빠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내년도 나빠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학인데 여기 우리나라예요. 파란 개구리가 이렇게 학에 요 손을 놓게 되면은 개구리가 넘어가는 거죠. 반대로 이 손 꽉 잡으면 요 학이 죽겠죠.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분과 함께 여기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으면은 넘어가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꽉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잡아야 돼요? 꽉 하면 배에 힘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잡자고요? 배에 힘을 주셔야 된다요. 다시 한번 갑니다. 어떻게 잡자고요? 잡고 우리가 5월달 꽃피고 철쭉이 필 무렵에 좋은 세상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면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반 정도면 끝날 일이에요. 우리가 총열기여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꼭 전달해줘서 5월에 우리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특강을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서 금방 가셔야 되는데요. 30분에 가셔야 된다고 했죠. 딱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그 강의가 워낙에 깔끔해서 뭐 질문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의 중에 또 귀한 손님이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홍성국 최고위님 가시는 길에 또 이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서원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도당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 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잡으신다 올라오세요.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국회의원이면서 충북 도당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경제 공부를 시켜주시는 분인데 적을 때는 한 50명 국회의원들만 새벽에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매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이 책이 수축사회 1, 수축사회 2 이 책을 쓰셨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강의만큼 재밌습니다. 경제학을 이렇게 쉽게 실감 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저 아시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제가 다른 건 자랑 안 하는데 이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최우수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박수집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는 제가 뭐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 홍성국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 쓰던 책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책을 쓰셔서 저 책으로 뭐 공부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최고위원 되시는 바람에 책을 못 써서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최고위원 왜 되셔가지고 책을 안 쓰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었던 분인데 우리 사원부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바쁘실까봐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이현희 의원이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또 전문가고 또 중국과 관계된 또 외교와 관계된 경제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이런 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이제 새로운 탄핵 국면이 되면서 이 헌법 수호 세력 대 헌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과의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특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경제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현희 의원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